펀드 노트입니다. 농협은행 곽재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번 시간 소개해 주실 펀드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 만약에 이제 수입이 줄거나 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겠죠. 그죠? 네. 이때 제가 한 5가지 항목을 들어볼게요. 네. 난방비, 전기요금, 교통비, 외식비, 자동차 구입비. 이 5가지 중에 가장 나중에 줄일 항목은 우리 앵커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앵커님 입장에서 가장 나중에, 가장 줄일. 먼저는 더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그렇죠. 구입비나 뭐 외식비 이런 쪽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나중에는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를 못 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항상 쓰는 거니까 줄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이 2가지를 딱 꼽으신 이유는 네. 뭐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재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펀드는 바로 이제 이런 재화들, 이런 필수 소비재 재화들을 생산하는 소위 인프라 시설들을 운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인프라 자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나 가스, 에너지 같은 걸 생산하는 유틸리티라든지 섹터라든지 또는 네. 아니면은 뭐 공항이나 항만 같은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빌려주고 돈 받는 인프라 섹터. 그리고 요새는 보면 뭐 심지어는 뭐 요양소나 교도소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정부가 이제 요청에 의해서 지어준다면 정부기관에 임대를 해주면 정부기관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차임을 받는 그런 특수부동산 섹터도 지금 같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어찌됐거나 이제 핵심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네네.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제일 나중에 줄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요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네. 특수부동산들은 대부분 보면요. 정부하고 임대차 계약이 기본 20년, 30년씩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 임대차 계약 거기서 보통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계약들을 많이 체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 수입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당연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공항이나 항만 같은 인프라 섹터도 보통 이제 지역 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부침을 좀 덜 타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인프라 펀드의 장점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앵커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당장 에너지 가격이 뭐 한 5% 10%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윤 축소에 대한 부담들을 예를 들어서 인프라 기업들은 원료값이 올라서 느끼는 이윤 축소 부담을 갖다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가 더 용이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인프라 기업들, 특히 글로벌 인프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네. 이제 꽤 높은 편인데요. 최근 한 10년간 보면은 전체 MSCI 월드 인덱스 글로벌 대표 기업들 대비해서도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보면 한 4.2% 정도로 보통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펀드라는 게 또 특정 국가의 인프라 펀드가 유망할지 아니면 뭐 전 세계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봐야 될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우선 먼저 인프라 펀드의 전반적인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인프라 펀드의 우선 먼저 인프라 자산의 이용 수요 자체는 통상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어느 정도 보이게 마련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세계적으로 인구 및 소득 수준은 지난번 컨슈머 펀드 말씀드렸을 때처럼 꾸준히 좀 증가할 예정이니까 기본적인 수익성은 이제 깔고 간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속된 말로.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일단 좀 바닥을 치면서 지금 어찌됐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조금 회복세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소비 회복이 딱 진행됐을 때는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면서 공항이나 항만에 대한 수요가 좀 촉발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또 좀 긍정적인 면도 보이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거나 정부 국유의 인프라 시설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한전이나 그다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KT 같은 것들 다 보면 국유기업이었다 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알짜 기업들을 이제 운영 효율성 문제 때문에 빠르게 좀 민영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과거에 국민주로 이름났던 뭐 KT나 한전 청약할 때처럼 또 하나의 또 대박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인프라 투자는 또 하나 보면은 정부나 기관들이 일단 선호하는 기업들이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따박따박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런 투자 선호도가 몰리면서 이제 배당주와 똑같은 논리로 왔을 때 자본 차익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더 우리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당주의 대안 투자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펀드를 운용하는 능력을 보려면 또 수익률을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제가 화면에 또 그 유형별 주요 인프라 펀드들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지금 화면에 보여주실 텐데, 기존의 평균과는 달리 사실상 최근 3년간 장기 성과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꽤 좀 연평균 한 12%에서 많게는 22% 정도 양호한 수준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출시된 인프라 펀드들은 주로 보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글로벌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가 있는가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좀 국한한 인프라 펀드,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인도 펀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머징 지역에 선별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3주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인디아 인프라 펀드가 사실상 제일 돋보이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은 저는 이제 안정성을까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좀 네. 종합적인 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찌됐거나 그 글로벌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조금은 우리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될 시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점들은 이제 설정액 쪽에서 좀 보실 때 글로벌 인프라 펀드들이 이제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외면받아 오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하나 UBS 자산운용 펀드들을 빼고 나면은 대체로 설정액들이 좀 너무 낮아요. 한 50억 미만의 좀 초소형 펀드라는 점이 이제 하나의 좀 그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펀드 쪽이 좀 더 유망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 아주 시장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그 말씀은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맞습니다. 예, 그거 말씀이신 그게 거죠? 제일 큰 일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좀 차장님이 보실 때 최선호 펀드 어떤 쪽을 꼽으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지금 눈여겨봤던 펀드는요, 요 네. 중에서 이제 하나 UBS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좀 많이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그 인프라 펀드의 특징과 투자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순수 인프라 펀드, 예, 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투자나 개발 차익보다는 좀 이용량이 꾸준해서 이렇게 그 매출과 배당이 안정적인 인프라 관련 기업에만 그렇게 지금 딱 투자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광희 인프라 펀드보다는 당연히 이제 안정성도 높고 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북미나 호주 그리고 유럽 같은 곳 상대적 안정성을 좀 지니고 있는 네.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이미 벌써 민영화가 많이 된 그 선진국 지역을 위주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최근 그 과거 장기 성과를 봤을 때 거의 이렇게 곱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양호한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본 펀드와 다른 주요 인프라 펀드들까지 같이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최근 3년간의 성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 뭐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벤치마크를 꾸준히 이렇게 상회하고 있고 네. 지금 다른 그 주요 펀드들 대비해서도 지금 보면 높은 안정성과 또 그러면서 수익성도 같이 겸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실 수 있는데 본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운용상 특징이 그 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글로벌 투자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운용 기반 자체가 일단 워낙 탄탄한 점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좋은 성과의 어떤 비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프라 펀드를 고려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앵커님 잠깐 언급 주셨는데요. 일단 전 세계가 지금 내년도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 그 우리가 배당주도 같은 논리지만은 시중금리 상승은 어찌됐거나 일단 이런 인컴형 자산, 인프라 투자도 인컴형 자산 투자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게 되죠. 예. 물론 뭐 이제 주변 상황상 저희는 금리 상승 압력이 기준금리가 뭐 여기서 한 0.75%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펀드 선택 시에 사실상 뭐 일단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닥칠 이 리스크에 대한 위험 관리 전략이 좀 별도로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펀드에서요. 맞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타픽 펀드로 제가 꼽았던 저 위에 그 하나 UBS 그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위탁 운영사인 골드만삭스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금 장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실제로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에 이제 그
채권 선물 매도의 형태를 좀 그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이제 이 시중금리 급등 시 발생하는 가격 손실 위험에 지금 자기들은 대응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워놓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또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좀 순수 인프라인지 아니면 광의의 인프라 펀드인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같은 인프라 펀드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순수 인프라 펀드는 일단 인컴형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좀 경기에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고 안정적이지만은 광의 인프라 펀드는 오히려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거의 테마 펀드처럼 증시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반드시 이 펀드가 어느 쪽에 속한지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투자에 성공하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정성을 생각해서 인프라 펀드 투자했는데 인프라 펀드가 다 같은 게 아니라 괜히 광의의 인프라 펀드를 선택하시면 변동성에 노출되실 위험이 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수 인프라 펀드 안정형 투자에 좀 부합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펀드 노트 함께 하셨습니다.